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누가 지난 시간에 본 것 중에 형사소송의 이념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네, 객관적 진실, 꼭 실체적 진실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실체적 진실주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진실을 추구하더라도 피의자라든지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형사소송이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주의, 또 한쪽으로는 인권 보장을 추구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두 가지 이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건 공공의 적에서 그 형사 강철중이 범인을 찾아서 엄청 노력을 하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인 그 어머니의 손톱, 범인의 손톱이죠. 범인의 손톱, 어머니 목 속에 있는 범인 손톱 발견해 나기까지, 그럼 강철중은 우리가 말한 두 가지 형사소송 이념 중에서 무엇을 이제 많이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수사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했어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계속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강철중의 노력으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체적 진실은 범인이 누구인 것을 발견해서 그 범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체적 진실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한 쇼생크 탈출. 쇼생크 탈출에서는 그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죠.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그때의 수사관이, 즉 주인공 그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를 맡았던 수사관이 정말 수사를 잘하고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혔더라면 주인공이 범인이 아닌 것을 밝혀냈을 것이고, 그 반대로 진짜 범인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진짜 범인을 밝혀내는 측면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진짜 범인이 아닌 사람은 진짜 범인이 아니도록, 즉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실체를 잘 발견해 놔야 된다. 이쪽 측면은 적극적에 대한 대칭으로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주의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체적 진실주의와 또 다른 측면인 적법 절차의 원칙을 추구하는 것과 서로 조화를 시키는 쪽에서 무엇이 더 핵심으로 떠오르냐면,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 중에서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더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 형사소송이 추구해야 될 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게 돼 있어요. 즉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이 두 개 추구할 것이지만, 그러나 적법 절차의 원칙을 더 강조해야 되고 인권 보장을 더 강조해야 되고, 따라서 실체적 진실주의는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보다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 더 비중을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근대 현대로 오는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느냐, 좀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극적 실체적주의 또는 적법 절차, 인권주의, 인권 보장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범인들 중에 누군가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안 받는 사람이 생기겠죠. 즉 범인이 놓쳐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범인을 잡고자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이 좀 생기더라도 범인은 다 잡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다 처벌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냐, 아니면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냐, 그 갈림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 따라서 적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법익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 무죄 죄가 없는 사람이 뭐 유죄로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침해되는 그의 법익이 죄를 뭐 지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해악을 끼친 그 법익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범인으로 재판을 하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 그러면 그런 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고 또는 사형을 하는 나라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게 돼서 목숨까지 잃게 되고 또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좀 확대시켜 보면은 그러한 누가 다칠지 자기도 그러한 뭐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 이러한 사회라는 공적으로 보면 그런 사회라는 그런 사회가 생기는 그러한 불이익이 이제 한편으로 있는 것이고, 반면에 범인을 놓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범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못하는 무슨 불이익이 있지?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정의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정의의 줄어듦, 또 우리 형벌에서 원칙에서 응보 사상에 의하면 응보를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회 정의의 불실현, 이런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그 대신 새로운 해악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요. 이미 사건은 벌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해악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새로운 해악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 새로운 해악이 생길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랑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후자의 경우 더 이익을 보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 사람들이 뭐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때문에 뭐 거짓말을 해서 면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있을 거면 그럼 그에 따라서 법 질서가 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야, 그럼 범죄를 내가 이득을 위해서 범죄를 좀 저질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럼 많은 또 범죄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받지 않아서 교도소에 가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러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 형벌론에서 얘기했던 응보와 일반 예방, 특별 예방, 이것에 관한 이제 논쟁들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도 불이익이 생기고 저쪽으로 가도 불이익이 생기는데, 우리 학생은 아까 억울한 사람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그런 불이익이 사회적으로 더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뭐 성범죄가 많이 생기잖아요. 성범죄가 많이 생기는데 성범죄가 생겼을 때 그 성범죄 주변에 있었던 그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다면 추가적인 성범죄가 안 생기겠죠. 근데 이 사람도 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도 범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다 풀어주면 또 추가적인 성범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 사회의 범죄를 없애고 사회 질서를 안전되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다 모두 처벌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 이를 수가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적법 절차보다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인류는 적법 절차나 이쪽으로 강조하게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럼 형벌을 많이 부과하면 우리가 예상했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고 이런 예상할 수가 있는데, 과연 범죄가 100% 줄어들 것인가? 또 현실적으로 진범을 다 잡아들이면 좋겠지만 형벌을 과한다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진짜 아닌 사람들도 막 잡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형벌을 강화하면 과연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꼭 그런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형벌이 미국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미국이 우리보다 상당히 좀 센 편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나 미국이 더 우리나라보다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형벌을 강하게 가는 것이 과연 과연 범죄를 줄이게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좋다 형벌을 가하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하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범죄가 줄어드는 사회를 위해서 그럼 형사사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러한 사회에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회가 편안한 사회겠어요? 아니면 무서운 사회가 되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해. 그 중에는 조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지키고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인데 공부를 이렇게 안 해서 안 되겠다. 그럼 공부를 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조는 학생은 나와서 물구나무를 서게 한다. 또 시험을 봐서 B학점 이하를 받은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러면 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겠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법적 실력이 늘어나고 실력이 늘어난 사람들이 법 질서를 지키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아니면은 공부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가끔 F도 나오겠지만 공부는 자율적으로 맡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교수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웃어주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어떠세요? 어떤 학교가 더 좋은 학교 같아요? 우리가 살기에. 거기 손 드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 얘기해 보세요. 네. 아무래도 후자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후자가 더 학생들에게는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생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자유와 방종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뭐 억울한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는 뭐 조금만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하고 이런 사회가 과연 효과적인 사회이고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사회는 그러한 공포 정치를 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되는 그러한 사회가 더 좋은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생각은 지금 과연 형벌을 엄청나게 처벌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은 사회인가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사회인가를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사회냐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이 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사회냐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위한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류 역사가 밝혀낸 바고 우리 헌법도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만들어졌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기본적인 우리 가치이잖아요. 근데 범죄 질서를 그러니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만 그 억울한 사람 너가 사회를 위해서 너가 억울해도 좀 희생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그러한 구조이고 이것은 우리의 그 민주 헌법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공리주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인권 측면에서 형벌을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처벌을 하는 그러한 제도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유명한 말이 나온 것이죠.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우리 교재 5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 교재 5페이지를 보면 Better 10 guilty escape than one innocent suffers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영미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10명이
10명의 범인이 도망가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제 법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질문이 좋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도망가면 10명의 범인이 다 놓치더라도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아름다운 뭐 인권을 보장되는 사회는 좋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사회 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라는 의문을 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이 혹시 검사 쪽으로 되게 돼서 사회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 계속 이런 고민에 빠질 거예요. 다 인권 보장도 좋고 다 좋은데 인권 보장하다가 범인을 놓치면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며 국민의 안녕은 누가 보장합니까?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좋다요. 아름다운 거다.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을 지키다가 여러분 요즘에 저녁에 술 먹고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가도 대체로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술 먹고 쓰러지면 아침에 눈 떠보면 눈이 없어요. 누가 떼가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여대생이 술 먹고 쓰러졌다가 깨보니까 자기가 욕조에 이렇게 얼음에 재워져 있었다는 거죠. 얼음에 재워져 있었고 옆에 휴대폰과 거기에 이제 친절한 안내 노트가 있었는데 안내 노트는 당신 위험하니까 빨리 병원에 전화하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 신장을 떼갔어요. 신장을 떼갔는데 그 얼음에 데워진 이유는 얼음에 재워지면 고통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얼음에 재워졌죠. 친절하죠. 그리고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병원에 안내는 했는데 그 여대생은 병원에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신장도 다 떼가고 또 밤거리를 다니다가 뭐 성폭행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놔둬야 되느냐. 그런 질서는 어떻게 이렇게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법리 때문에 그 사회 질서가 없어질 때 또 사회가 불안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형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제가 형법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형법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형법의 형이 무슨 뜻이에요? 얘기를 못하나? 형법의 형이 무슨 뜻이야? 형벌을 가할 때 형법이라고 한다고들 알고 있죠? 사실은 거기서 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형법, 하나는 기타 제법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형법이고 하나는 기타 제법이고 이 어원은 여기에서부터 왔어요. 기타 제법은 여기. 그래서 민법, 상법, 행정법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 형법이다. 그러면 이만큼 형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형법은 모든 법의 결국은 뭐예요? 형법은 모든 법의 큰형이다. 맞습니다. 형법은 모든 법의 큰형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 동생으로 거느리고 있는 법이라 나는 데서부터 형법이 유래했다고 해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의하면. 근데 이것은 약간 농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생긴 것이 우리 사회부터 생기고 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생긴 역사를 보면 최초로 국가 권력이 생기고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법들이 이런 형벌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도 형님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큰 의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골목에서 꼬맹이들이 싸울 때 처음부터 큰형이 나서서 막 이렇게 중재하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꼬맹이들이 싸울 때는 꼬맹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놔두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울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고 그러다가 정 안 될 때
형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형님의 지위고 기능이죠. 그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막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법이 아니고 사회의 문제를 다른 시스템으로 법이든지 윤리든지 아니면 종교든지 이런 다른 시스템으로 다 해결을 하고 정 안 될 때 그런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최후로 나타나는 것이 형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은 모든 법의 형님이라는 것이니까 그만큼 행동에 진중해야 되고 함부로 나서면 안 되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형법의 보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형법의 보충성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사사법 권력이 함부로 마구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형사사법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아까 형사사법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막 들어가서 모든 범인을 다 색출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이득보다는 그런 사회보다는 형법은 맨 뒤에 있고 다른 것을 다 해결한 뒤에 그래서 형법적인 차원에서 몇 명을 놓치더라도 그 놓치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이러한 사회가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이제 민주사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주의와 인권 보장에 의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는데 이 실체적 진실주의에는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신체적 진실주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적법 절차의 원칙과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즉 전체적으로 인권 보장을 하는 쪽으로 형사소송을 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사회의 형사소송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또 하나 들어지는 것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형사 절차를 통해서 범인을 밝혀내고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데 이 형벌을 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10년 동안 심리를 하고 재판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10년 동안 해서 정확한 범인을 밝혀냈을 때 그동안 재판에 연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또 1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증거들이 또 없어지면서 실체를 발견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재판은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이념이 있게 되고 이래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이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적법 절차의 원칙의 한 이념이었었어요. 한 내용이었었는데 그것이 독립된 그 이념으로 가면서 세 가지 이념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기본적인 구도는 형사소송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구도는 이 두 가지 이념,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이 두 가지 이념을 큰 틀로 삼고 우리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계속 배워야 되는 형사소송법의 모든 제도들이 이 두 가지 이념 속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제도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첨부해서 이제 실체적 진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첨부를 하면은 민사에서는 자백을 했을 때 그 자백한 내용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 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돈을 빌려준 것 인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민사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죠? 네, 말씀해 보세요.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변론주의인데 그 상대방이 주장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자백을 해서 자백을 하면은 자백한 것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을 해주고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 법률 관계를
형성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진짜 이 사람이 대여를 했는지 여부를 따지지를 않고 있고 사실 그 당사자가 그 현장에서 그 법률 효과를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그 사실 자체로 이렇게 사실을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돈을 빌려준 걸로 보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걸로 되고 그거에 맞춰서 판결이 그러면 돈을 갚아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에서는 유지되기 때문인데 그 변론주의보다 또 한 단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주의가 있냐면 그 민사소송에서 자기가 돈을 줄지 말지 이런 거 자기의 권리 의무 관계는 국가가 결정해줘요. 국민이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이것을 민법에서는 사법에 뭐라고 그러죠? 무슨 원칙이라고 했었죠? 계약자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민사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권리와 권리무 관계는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고 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적으로 투영된 것이 변론주의와 유사한 또 뭐가 있죠? 처분권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 처분권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실체가 무엇인가 보다도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인정하느냐를 기준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실체적 진실에 상대되는 말로 형식적 진실이라고 해요. 형식적 진실. 이 형식적인 진실은 실체적 진실과 대칭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체적 진실. 그런데 형사에서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도 처벌을 못하는 것이죠.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실체적 진실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실체적 진실주의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후퇴시키자 이런 이제 운동이 있고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형사소송에서도 이 민사소송처럼 형식적 진실주의로 갈 것인가 소송에서 인정되는 것만 증거로 인정되는 것만 딱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형사소송도 민사소송처럼 형식적 진실주의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보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어떤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다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진실주의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봐서 그런 어떤 범죄 사실들을 경제적인 거나 물질적인 재산으로 환원시켜서 그런 어떤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그런 돈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풍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각색을 하면 개인의 권리 의무는 스스로가 처분할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가할까 말까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의무가 아니죠. 그것은 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사적 자치가 적용되지 않고 형식적 진실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실체적 진실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인하지도 못하고 형식적 진실주의도 하지 못하면 도대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절차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절차적 진실.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진술이 아니라 진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그 자동으로 생기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고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정의감을 세우고 또 예방주의 이론에서는 그것을 범죄를 예방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범죄를 처벌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그러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에게 형벌을 가했을 때 그러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에서 범죄자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범죄자로 확인하는 절차, 이 절차가 바로 형사사법 절차고 그 형사사법 절차가 우리나라 현지에서는 근데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람만 처벌하겠다는 제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환원을 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모두 처벌받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회가 정한 툴에 의해서 확인된 사람,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세레머니를 통해서 범죄인으로 확인된 사람의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르게 되고 그러면 세레머니를 통해서 범죄자로 확인되는 것, 그 진실은 무엇인가? 그러면 형사 절차라는 절차를 통해서 범죄자로 확인된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즉 절차에 의해서 범죄자로 증명되지 않은 자는 가사 그 사람이 진범이라도 처벌을 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형사소송의 이념을 배웠는데 이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이라는 제도를 어떤 구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형사소송 절차가 어떠한 스트럭처를 가지는 것이 적절하고 어떠한 스트럭처를 가져왔는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게 형사소송 구조론이고 그거를 지금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이제 보도록 하는 거예요.